간밤에 뉴욕 증시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다우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시장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좀 빠졌지만 기분 좋은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막판 뒷심이 살아났다. 그동안 나흘간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 초반 상승하는 듯 하다가 또 개장 전에 선물 지수는 상승을 하다가 종가에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래서 막판 뒷심 부족,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어제만은, 적어도 오늘 밤만은 막판 뒷심이 살아나서, 여기 차트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부분은 S&P 500 지수고요. 아래는 다우 지수입니다. 아침부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지수 흐름이거든요. 장 초반에 약간 빠져서 시작했다가 초반에 더 빠졌죠. 그러다가 장 중반부터, 그러니까 오후 정오를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종가의 다우 지수는 0.46%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3%, 닷새 만에 처음 상승을 했습니다. 3,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3,900선 조금 높은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나스닥 지수는 0.3%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도 플러스로는 돌아서지 못했지만, 여기 제가 차트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장을 끝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간 달라진 듯한, 미묘하게 달라진 듯한 시장 분위기, 어떤 영향 때문이었는지 Y,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제가 그럴싸하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연준도 만족했을 ISM 제조업 지수. 좀 퀘스천 마크 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ISM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걸 왜 연준이 만족하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고요. 먼저 이 옆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서 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헤드라인 지수 ISM 제조업 지수는 52.8을 기록했습니다. 지수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50보다 안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52.8, 50을 넘어섰으니까 미국 내에서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는 지금 확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52.8은 전월 7월에 52.8하고 같은 숫자고요. 월가에서 전망했던 52.0보다는 훨씬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내 제조업 경기가 좋다는 걸 재확인시켜 줬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경기 좋으니까 연준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 더 적극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연준이 더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세부 지표, 그래서 제조업 지수 내에 세부 지표들이 중요한데요. 세부 지표 주요 5가지를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그 뜻을 제가 앞에 써봤는데요. 신규 수주,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걸 예상하면서 물건을 미리 발주하는 양을 줄이는 게 이치잖아요. 근데 신규 수주, 기업들이 주문을 새로 받는 양이 확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죠. 전달에 48이었는데 8월에 51.3까지 올라갔어요. 50보다 늘었으니까, 50을 넘어섰으니까 신규 수주가 더 많이 늘어난 기업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에 대비해서 수주량을 줄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죠. 그것도 확 늘었습니다. 그 다음엔 고용도 이제는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야? 고용도 더 기업이 늘릴 거라는 거죠. 기업이 앞으로 고용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49.9에서 8월에는 54.2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고용도 더 늘릴 거야 라고 기업들은 대답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제품 가격, 여기서부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준이 왜 만족했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품 값은 덜 올려도 된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원자재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야, 물건값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못 버텨.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가격 지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7월에 60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8월에 52.5까지 떨어졌어요. 앞으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덜 올리겠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운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만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 스스로 뇌피셜로 판단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것도 의미 있습니다. 부품 납품 시간이 줄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조업체가 부품을 주문해요. 그리고 이게 며칠 만에 회사로 공장으로 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동안 그 배송망 이슈가 있었잖아요. 공급망이 굉장히 마비되고 또 물류가 안 좋고 하면서 물류 비용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공급망 차질로 연결됐었는데 부품을 이제 납품 시간이 그 전달에 55.2였는데 55.1 약간 뭐 하락하긴 했지만 소폭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이슈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 연준으로 볼 때는 그동안 물가를 인플레이션이 야기했던 두 가지 요소, 공급망 차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제품 가격 인상, 이게 다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만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숫자다. 경기는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굉장히 연준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도 재밌습니다. 재고도 줄어든다는 거죠. 57.3에서 53.1.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려서 공장에 막 생산한 제품을 재고로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 양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제조업체들한테 설문조사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이, 임원들이 내가 보기엔 수주가 늘고 있어. 내가 보기엔 고용은 더 늘릴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설문조사기 때문에 정확성이 아주 뭐 크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 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간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2천 건으로 전망치가 24만 5천 건인데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정점을 찍고 3주째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달 만에 숫자가 가장 적다라는 점에서 고용 지표도 괜찮았다. 자, 경제 지표 이렇게 좋으니까 증시는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다음 그다음 없네요. 그다음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예, 빼먹었는데요.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 AAII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장을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네거티브와 파저티브 간의 갭이 더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는 점에서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의 시장 심리 지수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차트로 준비한다는 걸 제가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는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의 핫앤콜드라고요. 특징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여기 옆에는 이제 약간 얼음 결정 모양이죠. 이쪽은 태양 모양이고요. 그래서 약간 뜨거운 것과 차가운 종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를 반등시킨 종목, 끌어내린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자,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는 그나마 이 반도체 이슈가 아니었다면 나스닥 지수도 상승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빠졌는데요. 혼자 빠졌는데, 자, 미국 정부 요거 어제 방송 그 중간에 제가 그 UJ 프로랑 잠깐 말씀을 구두로 드렸던 부분인데요. 엔비디아가 또 AMD가 미국 정부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그랬죠.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이제 고성능의 GPU를 수출하려면 추가로 인허가를 더 받아야 된다. 정부가 인가를 안 내주면 중국에 수출도 못한다. 이렇게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악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다 하락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GPU 수출을 못하면, 그래픽 처리 장치 수출을 못하면 중국 매출, 그러니까 3분기에만 중국 매출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7.67%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역시 중국에 GPU를 판매하고 있는 AMD 같은 경우도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 외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42%.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하락하다가 막판에 플러스 1%대로 그나마 반등하고 돌아섰다 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 지수 하락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포인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이 동시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코너에서 주목 이 기업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샤오펑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기억이 나요.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상의 어떤 매력이 느껴지고 최근에 조금 기업 내용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주식을 사기에는 선뜻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샤오펑 주가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라는 호재에 힘입어서 그동안 샤오펑 같은 경우도 오르내림을 반복했었거든요. 간밤에 샤오펑이 무려 6.43포인트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뭐 이게 제 예상이 맞았다 그래서 제가 좀 신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 갖고 있는 우리 서학개미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네거티브한 뉴스다. 그런데 샤오펑만 빠진 게 아니고요. 니오,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 중에 대장주로 불리는 니오도 거의 6% 가까이 주가가 빠졌고요. 미오토 같은 경우도 3% 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전기차 3인방이 다 주가가 빠졌느냐? 어제 바로 저녁에 중국 전기차 3인방 이 세 회사의 전기차 인도량 8월 인도량 숫자가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전기차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자장치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인도 실제 주문을 받아서 몇 대를 판매하느냐, 고객한테 몇 대를 넘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숫자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니오나 샤오펑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나마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리오토 같은 경우는 8월 인도량이 4,571대 71대 전월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급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많이 받았는데 생산을 제대로 해서 소비자한테 갖다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실적에 당장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3사를 합치니까 8월에 3사 합산 인도량이 24,826대 2달 연속 감소세 보였고요. 4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 전기차를 많이 파는 회사 또 어디 있을까? 미국 회사 테슬라 있죠.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테슬라 주가도 빠졌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전기차 인도량이 적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테슬라 주가도 같이 빠지다가 막판에 테슬라는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이들 3인방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그래서 어제 제프 정이라고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지금 7, 8월 다 안 좋았기 때문에 9월마저도 차량 인도량 개선이 안 되면 연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말 반등하려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연말 반등하려면 9월 인도량이 확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9월 인도량 실적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좀 이 세 종목 매수를 조금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늘 애정하는 종목이죠. 애플. 어제 주가가 0.47% 상승하면서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7일날 발표되는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나 어제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개미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을 무진장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테크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테크주가 빠지자마자 계속 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을 줍줍 파고 있다는 겁니다. 닷새 동안 개인 투자자가 무려 이건 미국 케이스입니다. 미국 개인들이 애플 주식을 3억 4천만 주 순매수하고 있다. 어휴, 이게 한 주 가격이 얼마인데 3억 4천만 주면 엄청난 돈이죠. 이걸 지금 미국 개인들이 계속 애플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 때문에 애플 주가가 어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왜 그럼 개미들이 이렇게 사느냐? 어제 CNBC 분석을 보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주가도 안정적이지 않냐. 누차 말씀드렸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에 비해서 올 애플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누차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7일날 발표되는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애플이 어제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제 급락했던 베스트 배드 앤 비욘드 또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8.6% 하락했고요. 어제는 이제 장 초반에 레이먼드 제임스라고 월가 투자은행이 배드 베스트 앤 비욘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시장 평균에서 시장 하회, 사실상 매도 의견입니다. 주식을 팔아라
라고 이제 공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가 내놓았던 회생 방안이 있죠. 5억 달러 자금 조달하고 브랜드도 몇 개 구조 조정하고 인력도 20% 줄이고,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수익성 높여보겠다라고 회사 경영진이 하루 전날 발표했던 그 회생안에 대해서, 이 회생안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 안 돼. 문제를 뒤로 늦출 뿐이야. 이거 갖고는 배배 꼬여 있는 이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의 문제를 풀 수 없어. 라고 이제 하면서 매도하라고 이제 후려치니까 투자 의견을 주가가 폭락하고 말았다. 요런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점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는, 저희 월가 시각이 빠졌네.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은 늘 유프로가 이제 좀 주도해주다 보니까 요게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좀 생각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월가의 시각은 어떤지 한번 좀 간단하게 전달하고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다들 고물 얘기한다. 고문 약세장, 베어를 뜻하는 거고요. 고용지표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밤 9시 반 발표되는데요.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하다. 고용지표에 따라서 곰이 갑자기 황소로 변할 수도 있다. 뭐 요런 이제 뉘앙스를 제가 풍기는 그 제목을 달아봤고요. 의견들을 좀 몇 개 정리해 왔는데, 존 린치라고요. 코메리카 CIO 같은 경우는 연준이 전투태세, 인플레이션과 한바탕 싸워본자라는 전투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6월 저점과 계속 싸움을 벌여야 될 거야. 밑에 더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기업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니까 바닥을 재확인해야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를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 그래서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시장이 6월 저점을 지켜낼 수 있다면, 지금 간밤에 S&P 500 지수가 3,966이었잖아요. S&P 500 지수의 6월 저점은 3,670입니다. 지금 한 300포인트 정도 남아 있거든요. 요것만 잘 지켜낸다면 바닥이 두 번, 6월 저점, 그다음에 이번에 바닥, 이중 바닥, 차트상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 요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CIO는 6월 저점만 한번 지켜낸다면, 그러니까 6월 저점이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거보다 좀 높게 저점을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요 기대감이죠. 자, 6월 저점을 지켜내느냐 우리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그 다음 UBS의 마크 헤펠이라고 CIO는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연준 금리 100bp 더 인상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9월에 75면 11월, 12월은 25밖에 안 된다는 뜻이네요. 만약에 9월에 50이면 25 올리면 딱 100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100bp 인상에 대해서도 증시는 좀 과소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된다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부실 기업들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러니까 가치주, 또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디펜시브하게 짜라. 이렇게 좀 공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린스키라고 BTIG 분석가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너무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S&P 500 지수 3,900선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3,900선에서 버텨내면 반등할 수 있고, 이걸 무너지면 6월 저점까지 쭉 빠질 거다라는 겁니다. 9월 약세장 악명 높죠. 그러나 과거에 보면 9월도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9월 상순에 좀 많이 빠지다가 하순은 좀 반등하는 모양을 보이더라. 계절적으로는 10월 중순이 강했으니까 9월만 좀 버텨내면 10월에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나름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일리라고 밀러 태박 수석 전략가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움직일 텐데, 최근 시장의 베어마켓 랠리 상승도 금리 하락 때문이었고 최근의 조정도 금리 상승 때문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는 신규 취업자가 한 31만 8천, 전월에 52만 8천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안 좋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실업률은 전월하고 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방향성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단기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좀 쉬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